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남편의 말만 듣고 살다가 친정까지 폭망할 뻔했어요. 사업자금 50억. 친정 부모님이 죽도록 모아둔 돈을 낼름 먹고선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야, 요양원이 전문적으로 치매 치료하는데 우리 거 왜 모셔? 잘 모신다고 했지 모시고 산다고 했냐? 그리고 고작 50억 주고 왜 난리야? 뭐라고?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너 50억 주기 전엔 어떻게 했어? 입안에 혀처럼 굴더니 이렇게 바뀌냐? 절박하면 뭘 못해. 그리고 너 치매 노인이랑 살 거야? 아님 나랑 살 거야? 노선을 잘 정해라. 저렇게 말하는 남편을 가만히 둘 수 있나요? 제대로 복수를 시작했죠. 오늘 제가 어떻게 남편에게 한 방 먹였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부모님 자산 50억. 누군들 그렇겠지만 정말 소중한 돈이에요. 50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도 없으니까요. 원래부터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부모님은 신혼 때부터 개포동에서 세탁소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지금은 개포동도 고급 고층 아파트가 많이 있지만 그 전에는 작은 평수 서민 아파트가 즐비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는 그 단층 아파트를 누비면서 세탁물을 수거해왔어요. 5층짜리 아파트에 오르내리는 일도 만만치 않거든요. 엄마도 미싱 돌리면서 옷 수선을 했고요. 손이 발이 되도록 일했다고 하면 맞을 거예요. 부모님은 고명딸인 저를 위해 열심히 사셨죠. 나름 강남에 산다고 기가 죽을까 걱정하셨어요. 세탁소 집 딸이라고 친구들이 놀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전거에 세탁물을 싣고 달리다가 하굣길 친구들과 걸어오는 저를 아버지가 보시고 다른 골목으로 돌아가실 정도였어요. 게다가 혹시 반 애들과 마주칠까 저에게 심부름도 시키지 않았던 분들이었어요. 아버지 도망가지 마. 아빠가 나를 보고 피하면 어떡하냐? 친구들이 더 이상하게 본단 말이야. 아빠가 세탁소 사장인 거 모르는 애들 없어.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좋지만 세상 시선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저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한 남자애가 있었어요. 남녀 공학을 다녔기 때문에 가끔 연애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걔랑 사귄 건 아니었지만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놀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남자애랑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물론 저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지만요. 우와, 넌 착하다. 세탁소 아저씨와 인사도 하고 지내? 아저씨가 아니라 저분은 우리 아빠야. 너도 인사해. 그때 남자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놀라고 당황하고 어버버 말까지 더듬었어요. 그 후 학원 가야 한다며 헤어졌는데요. 하지만 시선을 피하고 연락하지 않았어요. 남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남자의 아버지는 병원장이었대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 후 저를 피하기만 했어요. 웃기고 있네 하고 저는 그 남자애를 무시했지만 마음 한쪽에 상처가 생기고 있었네요.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선산에 땅이 많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는 재건축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신혼 때 사셨던 17평 아파트 가격이 수십 배 올랐어요. 게다가 서산 인근에 시골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도 있었고요. 졸지에 땅 부자가 되신 거예요. 그동안 고생을 죽도록 했는데 하늘이 준 복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고 분당으로 이사 왔어요. 정자동 근처 주택가로 왔는데 이것도 집값이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산 상가랑 아파트 등이 가격이 올라서 재산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사가는 지역마다 가격이 오르네. 무슨 일이야 이게? 하늘이 우리를 돕나 봐요. 그래도 다른 짓 하지 말고 일 계속합시다. 우리 연정이는 고생시키지 말아야죠.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 돈이 모였으면 세탁소 일을 쉴 텐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몰랐는데 자산이 많이 쌓여도 계속 일을 하셨대요. 주변에서 사업하라는 제안도 많았지만 혹시 돈을 날릴까 걱정하셨나 봐요. 은행에 가서는 VIP로 대접받았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아버지는 연신 고개를 숙였죠. 아버지는 세탁일, 엄마는 옷수선으로 종일 미싱 앞에 앉아 계시면서 일을 했어요. 나중에는 세탁소 체인점을 5개 정도 인수하셔서 분당 각 지점에서 사업 수익이 났어요. 중학교 때 낡은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누비던 아버지는 자가용을 굴리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집 앞에서 세탁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소일거리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몸을 혹사해서 돈을 모으셨어요. 이렇게 동산과 부동산 합쳐서 50억을 모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는 물론 관절까지 손상되고 말았어요. 부모의 뼈와 관절을 녹여 번 돈으로 대학에 진학했고요. 은행에서 일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이 뿌듯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고맙게도 제가 근무하는 은행으로 찾아와 자산을 맡기셨어요.
신입사원이 자산이 50억 원인 아버지가 오시리라 생각도 못했겠죠. 그 무렵부터는 아버지는 은행이자나 상가 임대료로 생활하시고 세탁소 일을 정리하셨죠. 허리 디스크로 인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30 무렵에는 동료 소개로 회사원인 남편 만나 결혼했어요. 프로포즈를 받고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 그 고등학생 남자애가 자꾸 떠오르기도 했거든요. 우리 집 세탁소 했는데 괜찮아? 자기 불편하면 우리 결혼 안 해도 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중요하지. 당신 집이 뭐 하는 줄 중요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고맙고. 우리 부모님 진짜 피땀 흘리면서 사셨어. 자기도 그걸 존중하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도 교직에 있으면서 고생 많이 했어. 애들 가르치는 일도 힘들어. 쓸데없는 생각 하지도 마. 부모님 직업이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았는데요. 남편은 아버지가 50억 자산가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모양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은 우리 부모한테 잘했거든요. 처음 인사 갈 때부터 사근사근하게 말도 잘하고요. 아버지가 반주를 좋아하는데 전국에 있는 약주라는 약주는 다 사들고 올 정도였죠. 제가 친정에 가지 않아도 남편이 가서 밥도 먹고 아버지랑 야구도 보러 가고 목욕탕도 갔어요. 아들이 없던 아버지는 남편에게 의존했어요. 역시 우리 안서방이 최고야 최고. 어제는 등도 밀어주더라고. 그렇게 좋으세요? 남편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의지되고 좋은가 봐요. 나한테도 올 때마다 꽃도 사오고 용돈도 주고 그래. 게다가 내가 한 반찬은 다 맛있대. 이렇게 남편이 살갑게 군이 좋아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몇 년 후에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부터 가슴 통증이나 어지러움, 숨이 가쁜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도 일을 놓치지 않고 있으니 과로나 피로가 쌓였다고 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순간 황망하게 돌아가시게 되니 어머니랑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제야 통증 없이 잠을 잘 수 있게 디스크를 다 고쳐놓으니 바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임신 중이라 몇 번이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임신과 아버지의 죽음 등으로 결국 은행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만 보면 아버지가 배달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아버지를 잃고 나니 더욱더 엄마가 소중해졌어요. 매일 차로 40분 거리의 엄마 집에 출퇴근할 정도였어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 우리가 도와드리자. 근처에 살면서 자주 들여다보면서 어때? 남편이 같이 살자는 말을 안 했어도 고마웠어요. 시모도 혼자 살고 계시는데 우리 엄마 옆으로 이사가는 게 주변에 눈치가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시모도 저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더군요. 지방에서 시누집 근처에 살기 때문에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이듬해에 제 딸이 태어나고 나서 어머니도 기운을 차리게 되었죠. 어머니 모시고 여행이라도 갔다 와. 경주인데 독채로 온천도 있는 곳이야. 주아도 두고 가. 내가 볼게. 그래도 돼? 당신한테 고맙고 미안하네. 그래도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남편의 배려로 엄마와 저는 여행도 많이 다녀왔어요. 나중에는 딸 주아가 30살이 되니 데려갈 수도 있었는데요. 남들은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남편의 배려심이 크다고 말입니다. 그 무렵 엄마는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엄마 인생의 큰 시련이었어요. 게다가 평생 일만 하셨는데 집에 있으니 답답하시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보기엔 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걸 본 충격으로 엄마의 뇌 기능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제 딸이 5살쯤 되었을 때부터 엄마가 뭐든지 깜빡 잘 잊어버렸어요. 건망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불이 나게 호출해서 집으로 달려가 봤는데요. 거울 앞에 서서 자꾸 그걸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저를 불렀다면서요. 그거 좀 줄래? 그거 있잖아. 그게 뭐더라? 그래, 그거. 엄마 뭐라고 하는 건데? 그거라니. 내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거 있잖아. 머리에다 하는 거. 그게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니? 빚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한참이나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치매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렇게 가끔 문장이나 단어 때문에 고민하시긴 했어요. 그래도 전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엄마의 증상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은 개포동 살 때 상가에서 같이 장사하던 분들을 만나고 오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어머니 집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서 보면 엄마가 사는 집이 훤히 보이거든요. 밤 11시가 지나도 돌아오시지 않으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그날 만났다는 분들의 전화번호는 제가 몰랐거든요. 엄마에게 아무리 전화해도 받질 않아 저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안 들어오셨어. 아까 낮에 외출하신다고 했는데 어떡해? 저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얼른 남편한테 전화했죠. 퇴근 후 함께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어디에도 엄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까지 하자 저는 속이 바짝 타들어갔어요. 그때 순찰차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에서 2정거장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계속 앉아 계셨나 봐요. 인상착의가 비슷해서 가보니 저희 엄마가 맞더랍니다. 저와 남편은 인근 지구대로 뛰어갔죠. 엄마는 갑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 생각이 안 났고 배터리가 다 된 핸드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대요. 엄마 왜 그래? 집에 못 찾아오는 게 말이 돼?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핸드폰이 안 되면 공중전화라도 해야지. 그러게. 아무 생각이 전혀 안 나서 무작정 걸었어. 집에 가자. 나 다친 데도 없어. 너무 피곤하다. 그래 여보. 엄마 그럴 수도 있지. 나이 들면 그럴 때도 있대. 우리 엄마도 집 주소가 생각이 안 나셨대.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난 후에 엄마는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죠. 다만 몇 달간은 잠이 그렇게 쏟아진다고 하실 때도 있었고 몇 달은 잠이 안 와서 괴롭다는 말도 하셨어요. 주변에 물어봐도 나이가 들면 그럴 때가 있다고 하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게다가 몇 달은 집에 가보니 엄마가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며 서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그냥 기분이 울적하다고만 하셨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여행도 보내주고 트로트 콘서트에 같이 모시고 드라이브, 외식까지 노력해서 엄마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어머니 기운 내세요. 이렇게 힘이 없으시면 주아 엄마가 속상해합니다. 저도 있고 주아도 있고 주아 엄마도 있으니 힘 좀 내세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사위가 있어 참 좋다며 남편 손을 잡아주었죠. 저는 엄마 나이가 아직 60대 후반이시라 치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치매는 연령 제한이 없는데 고령의 노인에게만 발현되는 줄 알았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아마 엄마는 건강하게 제 옆에 있어줬으면 하고 막연하게 믿고 싶었나 봐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남편이 그동안 숨겨왔던 야망을 드러내는 겁니다.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나 사표 낼까? 이번 진급도 안 되고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 들어간대. 일찍 명퇴하는 것도 영리할 수가 있어. 우리 주아 이제 초등학생인데 무슨 소리야. 자기가 일 그만두면 우린 어떻게 살라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임신 중독증을 앓고 난 저는 일찍 은행을 그만두었어요. 그렇게 몇 년 집에서 살림만 살게 되었거든요. 다시 은행에 나갈 수도 없고 갑자기 암담했어요. 남편은 다른 직장에 다닐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저한테 상의도 없이 사표를 내고 왔다는 겁니다. 나 있잖아. 회사 그만뒀어. 당신한테 자세하게 말 못해서 미안해. 밀어봤자 시간만 가잖아. 결심이 생길 때 그만해야지. 당신한테는 나랑 주아가 있어. 마음대로 결정하면 어떡해? 그래서 앞으로 어쩔 건데? 대학 때 알던 친구가 지금 부동산 하고 있거든? 모텔 싸게 나왔다는데 그거 인수하고 싶어. 모텔이라니? 갑자기 회사원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텔은 수십억 하잖아. 우리 집도 전세인데 그게 가능해요? 5월 매출 8천원 된다니까. 그리고 당신 돈 있잖아. 아니야? 내가 돈이 어딨어. 설마 친정 재산 말하는 거야? 엄마 돈이지 내 돈 아니지. 무슨 자기 돈이 아니야. 상속받을 사람 당신밖에 더 있어? 어머니가 그 돈 다 쓰고 가실 건 아니잖아. 모텔 잘 되면 우리 집도 살 수 있어. 그래서 모텔 얼마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예요? 원래 60억인데 이번에 45억에 해준대. 나머지 5억은 우리 집 사면 되겠다. 40을 넘긴 남편이 해본 적도 없는 모텔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동안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어떤 일을 할지 암담해서 회사에 머물고 있었대요. 회사에서 상사와 마찰이 있었는데 참고 살았대요. 저도 직장을 다니지 않는데 남편까지 사업을 한다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나머지 5억이라는 말이었어요. 이 남자 친정 재산이 50억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강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집이며 상가 등이 있다는 건 알아도 이금까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머지라니? 우리 친정 자산이 50억이란 소리야? 그걸 한꺼번에 다 투자할 수가 있어? 50억 이상이야? 우와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투자하셔야지. 그걸 은행에다 묶어두는 건 나라 경제 손실이야. 돈을 돌려야지. 어머니 설득해봐. 아니면 내가 해? 저는 남편의 싱글벙글한 얼굴이 보기 싫더라고요. 물론 그 재산 저한테 온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칠순이 되려면 먼 엄마의 재산이죠. 아직은요. 하지만 남편은 바로 엄마를 찾아갔어요.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겁니다. 장모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회사도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주아 엄마는 아기 낳으라 몸도 약하죠. 주아는 이제 초등학생이죠. 저의 본가도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 다시 일어나야 해요. 모텔 사업 월 매출이 1억이랍니다. 호텔 장부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5년 안에 다 갚아드릴게요. 회사는 자기가 나온 거고 매출은 저한테 8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점점 숫자를 늘리는 거 있죠. 엄마는 사위가 갑자기 울먹거리니 당황하셨죠. 내가 도와주면 다시 괜찮아지는 거야? 연정아, 그런 거니? 우리 모텔 인수할 돈이 돼? 그럼 도와주자. 하나뿐인 사위인데, 안 그래? 그럼요. 어머니 아프시면 제가 끝까지 다 모십니다. 아프다는 말에 엄마가 왈칵 눈물을 쏟으셨어요. 남편에게는 아직 말 못했는데요. 엄마가 얼마 전 치매 검사를 받으셨거든요. 지인에게 엄마가 심하게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고 전하니 당장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검사를 통해 엄마가 치매 증상이 보이고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날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모텔을 인수한다고 이야기하니 저도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저는 남편에게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을 일으켜 세웠어요.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 치매래. 당신이 갑자기 회사 그만뒀다는 바람에 말 못했어. 여보, 치매라면 더더욱 그 모텔 사자. 어머니랑 주아랑 우리 다 행복하게 살려면 말이야. 그것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니 돈 좀 안 될까? 돈? 친정 재산 말하는 거야? 말도 안 돼. 그거 엄마 치료비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낫게 할 거야. 그래, 모텔만 인수하면 우리는 어머니 돌볼 시간이 생기는 거야. 당신이 주아랑 어머니 둘 다 커버가 안 되잖아. 내가 다시 회사 들어갈 수도 없고 말이야. 어머니 내가 잘 모실게. 그동안도 잘해왔잖아.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전 재산 50억을 단숨에 줄 수 있었나 했지만 저는 그 절반이 제 유산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고민했죠. 남편은 월 수익 8천에서 1억이니 5년이 지나면 원금을 갚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게 말이니까 쉽죠. 제가 은행원이었는데 그게 계산 안 되겠어요? 돈을 쉽게 갚을 것 같아도 리스크가 생기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답답하다며 가슴을 쾅쾅 쳤어요. 당신 같은 투자자만 있으면 누가 장사하겠어. 뭐가 그렇게 고민이 많아. 사업을 잘 될 것만 생각해야지. 안 될 거 생각하면 되냐? 여보, 그게 아니잖아. 위험성도 참작해야지. 왜 알만한 사람이 그래? 자기 일이면 이성이 날아가? 좀 더 생각해볼래. 그러던 중 엄마와 남편까지 대동하고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목마르다고 성화를 부리셔서 인근 카페로 이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는 배변 실수를 하지 않는데 그날따라 바닥에 오줌을 싸신 겁니다. 그대로 서서 실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놀란 마음에 화장실로 모시고 가서 옷을 갈아입혀 드렸는데요. 밖으로 나오니 남편이 제 옷을 벗어 바닥에 오줌을 닦더라고요. 엄마는 정신이 돌아오신 것 같이 말했지만 또다시 아기가 되고 말았어요. 아이고, 내 아들 착하네 착해. 그걸 닦아주고. 미안해, 자네한테 면목 없네. 우리 아들 착하다. 근데 난 목마른데. 목말라, 주스 좀 사줘. 솔직히 어머니는 남편을 좋아했어요. 사위라고도 했다가 아들이라고 했다가 그만큼 남편이 다정하게 했거든요. 사람들은 저런 사위 없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집에서 남편과 제가 간호하니 엄마가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사람을 보고 누군지 바로 알아보진 못하지만요. 며칠 뒤 남편이 모텔 중개업자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심각하게 받더라고요. 인수할 사람이 나타났으니 내일 중으로 계약을 완료하지 않으면 걸어둔 계약금 몇천만 원도 날아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같이 하기로 한 친구도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 모텔에 투자하면 안 돼? 아직도 결정을 못한 거야? 모텔에서 수익금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머니 좋은 치료 많이 할 수도 있잖아. 나는 모텔에 대해서 잘 몰라. 우리가 경영하는 거야? 그렇게 일하면 어머니는 누가 모셔? 월 수익이 1억 가까이라는데 월급 사장이나 관리인을 둬야지. 매달 1억이면 투자금도 5년 안에 회수된다. 아니야? 그럼 5년 안에 다시 원금을 돌려줘. 알겠지? 이 돈 날리거나 없어지면 정말 속상해. 어쩐지 내가 함부로 쓰기가 어려워서 그래. 어머니 우리가 함께 모시려면 이 모텔 일밖에 없어. 내가 직장을 구해봐. 자기 혼자 감당이 돼? 우리 주아도 손이 많이 가잖아. 남편은 그 당시만 해도 어머니를 함께 돌볼 것처럼 호언장담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찾아가 모텔에 대한 정보를 들어봤고요. 주변 상권도 조사했죠.
몇 시간 차를 대고 모텔 앞을 서성였는데요. 손님이 제법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밤이 되니 32개의 방에 거의 다 차더라고요. 주말도 아닌데 말이에요. 결국 저는 은행으로 가서 아버지가 상속해주신 돈을 찾아왔어요. 또한 어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가랑 아파트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 결국 모텔을 인수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오락가락했지만 며칠 인지 능력이 돌아올 때도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당연히 사위에게 뭐든 다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아프셔도 자기한테 잘해준 것을 잊지 않았나 봅니다. 진짜 고마워. 내가 당신 엄마한테 더 잘할게. 나만 믿어. 엄마의 치매를 온몸으로 아파하며 같이 울어주던 사위에게 엄마는 자산 50억을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한테 상속분을 먼저 예금으로 주셨고요. 나머지 아파트와 상가 등을 이용해 융자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집도 사고 모텔도 인수하게 되었죠. 엄마가 그런 결정을 하고 변호사를 통해 여러 공증을 거칠 때는 치매가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졌어요. 저는 모텔을 인수했다며 여러 부동산 증명서를 내미는 남편을 보니 왈칵 눈물이 솟았어요. 평생 부모 등골 빼먹다가 이제 남편 사업 자금으로 자산을 처분한 느낌이었거든요. 왜 울어? 나 모텔 인수하면 우리 돈 더 많이 번다니까? 그 돈 우리 엄마 아빠 피땀 모아서 만든 돈이야.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좋을 텐데 이런 걱정을 내가 하니 걱정이 많아. 내가 있잖아. 모텔 인수하고 어머니 우리가 계속 모실 건데. 치매가 점점 심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섭고 자신이 없어. 내가 있잖아. 어머니 우리 아니면 누가 모셔? 내가 다 할게. 저는 그런 말을 해주는 남편이 고마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은 부평역 근처에 있다는 모텔의 전경사진을 자꾸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매출로 부모 자산 다 갚고 우리도 부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남편이 호텔을 인수하고 간단하게 리모델링하고 새 간판을 달고 바빠질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제 얼굴을 못 알아보았어요. 누구냐고 묻더군요. 한참을 기억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엄마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자 또 제정신이 돌아오시는지 연정아 배고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얼른 상을 차렸는데요. 엄마가 평소에는 바느질을 좋아할 만큼 정적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덤벙거리고 부산하게 행동했어요. 그러다 국그릇을 엎었는데요. 저희는 그 무렵 엄마 집하고 저희 전세금, 자산까지 합쳐 큰 평수의 아파트를 샀어요. 저는 그걸 당연히 엄마를 모시고 사는 걸로 이해했어요. 이사갈 날을 얼마 안 남기고 문제가 터졌어요. 하교하는 딸아이를 데리러 간 사이에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죠. 의사 말로는 갑자기 나빠질 수가 있다는데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계속했어요. 몇 시간을 남편과 함께 헤매며 찾아다녔는데요. 택시를 타고 예전에 살던 개포동까지 갔다고 하네요. 겉으로 봐서는 엄마가 멀쩡해 보이거든요. 연정아, 여기가 어디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아빠는 어디 계셔? 저는 엄마를 보고 목 놓아 울었어요. 평생 고생을 했지만 자산이라도 모아둔 엄마지만 이렇게 아프면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의사는 이사는 나중에 하라고 해서 넓은 집에는 남편과 아이만 짐을 옮기고 제가 엄마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모텔 개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모텔 개업할 당시 시모와 신우를 초대했어요. 10층짜리 모텔을 이용해 놀라더라고요. 모텔 로비에 떡이랑 과일, 돼지머리 등 고사를 지낼 상을 마련했습니다. 남편의 지인들도 와서 축하한다고 꽃다발을 한아름 들고 왔습니다. 사람들의 감탄과 부러움 속에 모텔 개업식을 끝냈어요. 모텔 매출액이 높다는 말에 곧 재벌은 아니지만 100억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죠. 개업식을 끝내고 주변 상가를 돌며 떡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저는 시모와 신우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면 될 사위 할만하네. 그동안 등신처럼 산다고 했더니만 그 집안에서 이렇게 돈이 많을 줄 알았겠어? 네 오빠가 바보냐? 다 알아보고 결혼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것도 진작 차려줘야지. 10년 머슴처럼 부리더니 이제 해줘? 10년에 50억이면 나쁘지 않지. 안 그래? 제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두 사람은 신나게 떠들고 있었죠. 제가 들어오니 그동안 수고했다며 두 사람은 총총히 사라졌어요. 꺼림칙하여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대릴 사위니 등신이니 머슴 10년에 50억 이런 표현보다 다 알아보고 결혼했다는 것이 걸렸어요. 아버지가 자산을 제 은행에 맡길 때 은행 지점장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알아보고 결혼한 것이 무슨 말인지 말을 하라고 했죠. 당신이 좋은 사람인지 알아보라는 거 아니야? 그냥 엄마가 하는 말이지. 아들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데 장모님 모시고 살면 속상하니까.
당신이 이해해. 그리고 난 정말 당신 집안 보고 결혼한 것 아니야. 그때도 말했지만 회사 사장도 자기 딸 중매하겠다고 했어. 거기가 더 자산이 많거든.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저도 시모랑 신우의 말을 더 이상 담아두지 않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다신 그런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했죠. 시간이 지나니 모텔은 월 매출이 4천 정도는 꾸준히 나왔어요. 8천은 크리스마스 연휴나 휴가철 등에만 가능한 금액이었나 봐요. 아무튼 전문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월급 사장을 고용하니 오히려 개인 시간이 늘어났고요. 남편이 계속 집에 있으니 저는 딸아이 관리에 신경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주아가 피겨스케이팅에 소질이 있어서 빙상 경기장으로 픽업하러 다녔거든요. 김연아 선수처럼 되고 싶다는데 저는 금메달도 필요 없고 사고 없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공부도 소홀히 하면 안 되기에 끝나고 학원이며 과외, 그리고 스포츠 마사지, 발레, 명상훈련 등도 필요한 부분이라 주아는 24시간이 모자라게 생활했어요. 아직 10살짜리 애를 그 먼 길을 혼자 다니라고 할 수도 없어서 차로 늘 데리고 다녔어요. 아빠보다는 엄마가 편해. 옷 갈아입을 때 여자 탈의실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빠는 못하면 코지쌤보다 더 혼을 내는 스타일이라 부담되는데. 딸아이도 완강하게 저를 원하니 저는 주아를, 남편은 제 엄마를 책임지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주아가 발목이 약해져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좋다는 병원은 다 쫓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그 무렵이었을 거예요. 주간 데이센터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장강수님 보호자시죠? 오늘 장강수님이 배가 자꾸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엄마 이름은 맞는데 데이케어 센터라니요. 그건 또 어딜까요? 딸아이의 물리치료를 마치는 대로 그 센터로 가보았어요. 치매 노인을 낮 동안 돌보는 민간 업체라고 했어요. 노인들 사이에 앉아있던 엄마가 저를 보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왜 이제 왔냐면서요. 예전에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저는 제 핸드폰 번호를 새겨 목걸이를 만들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유아 미아 방지 목걸이처럼요. 센터 쪽에서는 남편에게 계속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집에서 엄마를 돌보겠다고 저랑 약속했는데 데이케어 센터라니요. 물론 그 시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랑 상의도 없이 이럴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태연하게 골프를 치고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센터에서 엄마를 딸에게 인계했다고 연락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술까지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 있죠? 지금이 몇 시야? 새벽 2시야. 당신 미쳤어? 엄마를 그런데 맡겨놓고 술을 마시고 와? 당신이 와서 데리고 갔다고 해서 술 마신 거지. 아니었으면 7시쯤 모시고 왔지. 나랑 상의도 없었잖아. 먼저 그래야 순서지, 안 그래? 너는 애 링크장에 넣어두면 네 시간이 생기지만 나는 어머니랑 종일 있어봐. 은행 업무도 못 봐. 낮에 오는 돌보미 요양사 계시잖아. 그때 시간이 생기는데 왜 이래? 누가 들으면 당신이 우리 엄마 24시간 보살피는 줄 알겠어? 나야말로 놀아? 아침에는 집안일 대충 하고 주아 관리하면 저녁 9시쯤 들어와. 그 후에 내가 엄마 돌보는 거잖아. 당신은 낮에 몇 시간인데? 치매를 무조건 집에서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접어. 거기 센터에서 24시간 보살피면 도움이 된다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데. 요양사도 자주 바뀌고 저번엔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이웃에서 인터폰도 왔어. 나 당신이 돌본다고 해서 모텔도 투자한 거야. 남편이 약속을 어겼다는 생각에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억지를 부리더군요. 그놈의 모텔 이야기. 그게 나만 좋자고 한 일이야? 주아 이제 돈 드는 거 한두 푼이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도 다른 질병 없이 치매니 20년 이상 사실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 노후 대책? 그거 다 모텔에 달린 거야. 당신 인생이 달려있다고. 무슨 소리야. 당신이 엄마 잘 모신다고 해서 준 거라고 몇 번을 다짐받았는데. 안 모신 게 뭐야. 안 한 게 뭔데. 이 여자가 진짜 50억 투자했다고 남편 알기를 진짜 머슴으로 아는 거야? 그때 어머니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속옷에 실례를 했어요. 거실 바닥은 이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그걸 보더니 남편은 혀를 차며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엄마의 옷을 갈아입히고 소변을 치웠죠. 생각해보니 남편도 고충이 있었겠죠. 자기 부모도 아닌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겠어요. 저는 주아랑 엄마 관리를 남편과 바꾸기로 다짐했어요. 1년 이상 해온 걸 아빠 보고 하라면 어떡해. 아빠는 혼낸다고. 코치보다 더 소리 지르고. 할머니를 계속 아빠 보고 보살피려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래. 엄마가 아빠 보고 그러지 말라고 할게. 엄만 나보다 할머니가 더 중요하지.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나는 맨날 뒷전이고.
그런 넌 자식 낳으면 걔가 더 중요하고 엄마는 아무렇게나 대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누가 그렇대? 아무튼 아빠가 불편해서 그래. 다 자기들 마음대로야. 이러면서 아침도 안 먹고 학교 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에게 딸아이 관리를 맡겼어요. 솔직히 둘 다 힘들지만 적어도 남편에게는 자기 피부치인 딸이 정성을 쏟기 편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애 픽업 시간도 놓쳐 링크장에서 2시간 떨게 만들고 감기 걸려서 병원까지 입원했어요. 도대체 어디에 정신이 팔려 이러는지 저도 모를 정도였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월급 사정 가지고는 안 되겠어. 걔가 중간에 현금 손님 가로채면 어떡해? 벌써 그런 정황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주아가 문제야?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거 있죠? 게다가 주아가 아프다는 소식에 시모가 달려왔어요. 남편이 도움을 요청했대요. 저는 엄마 돌봐야 한다고 종종거리고 앉아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시모는 제 염장을 지르더라고요. 예, 남자 보고 장모 보살피고 딸 뒤치다거리 하라고 하면 되냐? 큰일을 해야지. 모텔이 호텔 되는 건 시간 문제래. 그러면 매출 규모가 다르고. 이제는 남편 괴롭히지 마. 머슴이야? 너희 집 머슴이냐고. 주아는 내가 간호할 테니 넌 너희 엄마한테 가봐. 모든 사람이 저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남편이 애당초 엄마를 돌본다고 했으니 저는 약속을 지키라는 것뿐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모텔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불륜 커플이 모텔에서 일을 치르고 있을 때 본 부인이 찾아와 불을 지른다고 난리를 쳤나 봐요.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뉴스에 오르내리다 보니 갑자기 매출이 떨어진 겁니다. 게다가 또 다른 불륜 커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죽인다고 난리를 쳐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대요. 일련의 사건들이 몇 달간 매출에 직격탄이 되었어요. 여기서 불륜하고 꼭 들킨다 이런 징크스라는데 모텔 투숙객이 절반이 이런 사람들이라니 가정주부인 저는 불쾌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올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눈으로 보이는 결과에 저는 자괴감이 몰려왔어요. 모텔 접자. 이거 뭐 불륜 조장한다고 손가락질 받는 것도 싫고 매출 점점 떨어질 텐데. 넌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냐? 기다려봐. 그리고 불륜이 하루 이틀이야? 다시 매출 상승하는 거니까 그만 입 좀 닫아. 남편은 날카로운 말들을 내뱉었어요. 그동안 다정했던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인건비 줄이기로 했으니까 엄마가 당분간 주아 봐주신대. 픽업도 해주고. 주아도 좋다고 했어. 당신도 모텔에서 일해. 우리 엄마는? 엄마는 어쩌고? 엄마도 모텔에서 일 시키면 되겠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야, 너 세탁소집 딸이었으면서 되게 고급스럽게 산 티낸다. 일하면 안 돼? 장모는 이제 요양원으로 보내. 할 만큼 했어. 요양원이라뇨. 엄마를 모시겠다고 해놓고 이제 어려워지니 내보내겠다고? 저는 밖으로 나가려는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엄마 모신다고 해놓고 50억 가져갔잖아. 그런데 요양원이라니 그게 말이야? 모텔 접어 그럴 거면. 아니 이 여자가? 넌 네 엄마가 그렇게 중요하면 시집을 왜 왔어? 그냥 혼자 살지? 주아랑 난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아니잖아. 약속했어. 당신이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내 부모한테 잘한다고. 잘했잖아. 이제 너나 나한테 잘해봐. 그리고 요양원에 가서도 모시는 거지. 평생 끌어안고 살 필요는 없잖아. 내가 잘 모실게 그랬어. 모시고 산다고는 안 했으니까 지금은 위급 상황이야. 융자 못 갚으면 어쩔래? 남편은 벽창호처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랑 남편이랑 안 좋아지니 엄마의 상태도 나빠졌어요. 갑자기 저에게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음식에 대한 식탐도 커져서 냉장고 문에 자물쇠를 걸 정도였어요. 모텔은 손님이 뚝 끊기니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었어요. 이렇게 적자가 계속 진행되다간 엄마의 아파트나 상가 등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의 태도 변화가 절망적이었습니다. 집까지 큰 평수로 옮겨놓고 엄마를 데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다뇨. 의사도 이제는 불안정해 보이지 않으니 이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주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고 전국 선수권 대회라도 나가려면 드는 돈도 많지만 누군가 주아를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저는 엄마를 주간 요양사라도 써서 집에서 모실 생각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돈이 충분하니까요. 남편이 자산을 가져갔으니 이런 비용까지 마련해야 할 텐데요. 새 집에는 오히려 시모가 편안하게 쉬고 계시면서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예, 내가 치매면 요양원에 넘겨. 너희들 고생하는 거 못 보겠다. 너는 네 딸보다 네 엄마가 중요하니? 어떻게 시모가 이런 말을 할까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 명심할게요. 어머니 아프고 병들 때 저는 제 자식만 생각할 테니 얼른 내려가세요.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얘가? 넌 어디다 화풀이? 내가 뭘 잘못했어? 남편한테 50억이나 투자한 건 엄마 죽을 때까지 모신다고 해서 결정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와 나 몰라라 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일이에요. 돈 필요하니 뭔 말을 못해? 그리고 우리 아들이 네 엄마 모시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할 만큼 했는데 왜 그래? 그리고 내가 왜 나가? 여기 내 아들 집이야. 네, 그럼 50억 주세요. 그럼 모실게요. 돈 주면 모신다고 약속해서 버린 일이라고 몇 번 말합니까? 됐고, 이 새 집에서 주아 내가 관리할 테니까 너는 너희 엄마 집에 가 있어. 여기도 친정 자산으로 산 거예요. 어머니가 나가세요. 저는 남편과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짜고짜 모텔로 찾아갔는데요. 우려와 달리 손님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때 해고당한 월급 사장이 저에게만 해줄 말이 있다며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회장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중간에 횡령한 적 없습니다. 이 호텔은 원래부터 남녀가 많이 와요. 매출 8천 정도 늘 유지했는데 왜 저를 해고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일부러 저에게 조작된 매출표를 보여준 거였어요. 제가 다달이 5천이라도 친정 자산을 갚으라고 했거든요. 불륜 사건들은 일어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손님이 빠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모님도 조심하세요. 회장님 이상해요. 돈을 빼돌릴 수도 있어요. 주식하는 것 같던데 여기 사모님 친정 자산으로 매입한 거라면서요. 그럼 사모님이 운영하세요. 왜 남편에게 맡겨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명함 드릴 테니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돼요. 저에게 매출 금액을 속이고 모텔이 힘들다고 거짓말하는 남편을 찾을 수 없어 집에 돌아왔어요. 집으로 오는 요양사 간병인이 저한테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남편분이 모시고 나갔어요. 그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당장 전화했더니 엄마를 모시고 요양원에 간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장 차를 돌리라고 했지만 남편은 전화를 끊었어요. 보호자 허락도 없이 엄마를 데리고 갔다고 저는 고발이라도 할 참이었는데 엄마를 태운 남편 차량이 멈췄습니다. 요양원 구경하고 왔어. 시설도 좋던데? 그렇죠, 어머니. 우리 거기서 지내볼까요? 남편은 가증스럽게 엄마에게 웃으면서 말하네요. 엄마는 남편의 성화에 못 이긴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멀건 얼굴을 한 엄마를 보니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남편의 뺨을 갈겨버렸어요. 죽어도 거기 안 보내. 너랑 이혼할 거야. 남편은 갑자기 맞은 것에 화가 났는지 대답도 없이 저를 밀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늦은 밤이라도 아버지 일을 봐주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후 재산을 다 가져오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매출 전표를 속였고 중간에 횡령한 것도 말해줬어요. 모텔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엄마는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이에도 모텔 명의만은 제 이름으로 하라고 했죠. 저는 신고하기 전에 남편을 찾았습니다. 월급 사정의 도움으로 남편이 몇 개월 동안 빼돌린 금액이 있다는 증거문서를 내밀었죠. 콩밥 먹기 싫으면 집 내놓고 그대로 나가. 주아는 당연히 내가 키우는 거고. 너 진짜 이혼할 거야? 미쳤구나. 그 모텔 네가 운영하게? 그게 될 것 같아? 검찰에 갈래. 너 같은 사기꾼은 경찰 수사도 필요 없어. 그냥 검찰에 가서 네 자산을 동결시켜야 정신 차리지? 미안해. 엄마 모시자. 됐지? 내가 당신이 빨리 친정 자산 갚으라고 하니까 주식 투자 좀 했지. 그러니까 아파트 두고 나가라고. 그냥 이혼해. 횡령은 넘어갈게. 너 잘났다. 그래 이혼하자. 됐지? 다 두고 나간다. 저는 그날 남몰래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 자란 것도 혹여 자산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는 남편을 소개해준 동료를 어렵게 찾아가서 물어보니 자기는 제 아버지가 자산이 50억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답니다. 알고 보니 동료가 아니라 남편이 회사 일로 업무를 볼 때 자기 회사 사장이랑 은행장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남편이 이실직고하네요. 창구 3번의 직원 아버지, 자산 50억 자산가라고. 그 이야기는 자수성가와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말이었대요. 어쩐지 남편은 저를 만나고 싶다고 창구 3번에 얼마나 들락거렸는지요. 게다가 그 당시 사귀는 여자도 정리했대요. 그 말을 들으니 배신감으로 한동안 밥맛도 없었어요. 그래. 50억 있는 줄 알고 장인한테 잘했는데 금방 돌아가시더라. 장모는 치매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지. 내가 뭐 나 혼자 잘 살자고 자산을 탐냈냐? 너랑 주아랑 다 같이 잘 살자고 한 거지. 거기에 왜 우리 엄마를 빼? 엄마 돈이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진짜 모신다고 할지 몰랐다. 다들 요양원 보내잖아. 이혼한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러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남편의 만행은 여기까지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 모텔을 매입 사기라도 치려고 했어요. 모텔을 10억에 판다고 소문을 내놓고 작자가 나타나면 가짜 계약서로 팔고 나서 그 돈 갖고 도망치려고 했다고 해요. 월급 사정이 다급하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난감할 뻔했어요. 이건 10억 사겠다는 사람이 신고했기에 남편은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남편은 구치소에서 서류에 사인을 했죠. 모텔은 제 명의였고 집도 제 명의라 무사히 친정 자산을 보존했어요. 결국 사기를 치는 사람은 뭔 짓을 해서라도 경찰에 잡혀가네요. 초범이라 불구속으로 풀려나 저랑 이혼하고 남편은 사라졌어요. 시모는 초반에 남편을 구명하라고 저에게 난리를 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병든 엄마랑 저리 가서 살려고 하셨잖아요. 잘 사세요. 저도 제 갈 길 갈게요. 아가야, 내가 잘못했다. 너희 남편 나쁜 놈 아니잖아. 자식 데리고 살아보려고 하니 이것저것 잘못이 생긴 거지. 한 번만 봐줘. 그동안 충분히 봐줬어요. 기만하는 것도 한도가 있죠. 그만 가보세요. 멀리 안 나가요. 저는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처음엔 울부짖다가 그대로 가시더라고요. 이제야 엄마를 큰 집에 모셨고요. 입주 간병인을 구해서 함께 돌봤습니다. 요양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요양원이 아니라 집에서 충분하게 돌봄이 가능한데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게 아니겠어요. 특히 남편이 자기가 모신다고 사업자금을 달라고 했다면 말이에요. 치매는 마음이 편안하면 증상이 심해지지 않을 수가 있대요. 혼자 집에 계실 때는 대변 실수도 하시더니 큰 집에서는 저와 주아까지 있으니 실수 없이 화장실 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아는 저랑 다른 돌보미를 구해 번갈아 가면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주아야,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 할머니는 엄마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그래서 엄마가 갚는 거야. 알겠지? 나중에 아빠 볼 날이 있을 거야. 그래도 주아를 끝까지 생각했어. 아빠가 엄마랑 할머니는 버려도 넌 아니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그렇게 말했더니 딸아이도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텔을 처분할까 고민했지만 저는 가족 모텔로 바꾸고 싶었어요. 다들 번화가에 무슨 난리냐고 했지만 1, 2층은 가족 단위 음식점, 3, 4층은 카페나 책방들이 들어오게 하고 그 위에는 가족 단위 투숙객 등에게는 할인 서비스를 하기로 했죠. 모텔에 누가 숙박을 하던 자유지만 가족이란 단어 앞에 막상 들어가기 어색할 수 있잖아요. 매출에 커다란 손실이 있어도 주아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어요. 남편의 본심은 50억을 갖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를 모시기 싫다는 게 저는 더 충격이었어요. 처음부터 잘해주지 말던지요. 다 할 것처럼 해놓고 받을 것 다 받고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남편은 시골에서 모텔 청소를 한다고 해요. 모텔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잘됐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도깨비 방망이라도 있으면 엄마 안 모신다고 했을 때 늘씬하게 다듬어 줄 텐데요. 그래야 시원한 복수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남편은 영원히 지워졌으니 완벽한 복수겠죠.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도 댁내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어찌 보자면 결코 평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바 있는데요. 제가 언제나 끼고 사는 제 친구 같은 존재, 사연에 빠지다 채널에 제 이야기를 한번 보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친정 부모님께서 사고를 크게 당하셨는데요. 전 너무 어렸던 탓에 기억에도 거의 안 남아있는 그 사고 때문에 친정 아버지께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한쪽 다리를 크게 절뚝거리며 살게 되셨죠. 팔 한쪽은 약간 불편하게 쓰셨어요. 후유증 때문이었습니다. 전 그런 친정엄마가 어린 마음에 너무 미웠어요. 굳이 성취하는 몸으로 절뚝거리면서 학교까지 찾아와서 제가 아침에 깜빡하고 간 준빗물을 건네주시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창피했어요. 뭐하러 학교까지 와? 누가 엄마한테 이거 가져달라 그랬어? 하지만 유진아, 너 이거 없으면 오늘 수업을 못 들을 텐데 선생님한테 많이 혼날까 봐. 그래서 걱정돼서 엄마가 들고 와봤어. 우리 유진이가 엄마 때문에 곤란했다면 그건 미안해. 당연히 곤란하지. 곤란한 거 알면서도 오는 엄만 진짜로 나쁜 사람이야. 됐으니까 제발 빨리 가버려. 엄마 때문에 오늘 내 하루 완전 망쳤어.
유일하게 잘 움직이는 팔로 저에게 준빗물을 건네주시던 친정엄마를 보며 전 도끼 가득한 화를 내기에 바빴습니다.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시는 얼굴로 돌아서신 뒤 절뚝거리며 황급히 학교를 빠져나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훔쳐보면서도 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당장이 제가 당하는 창피가 우선이었으니까요. 몸 상태가 그러시니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작게 분식집을 하셨어요. 정식으로 자리를 얻은 것은 아니었고 원래 그 자리에서 하시던 노부부께서 어느 날 건강이 동시에 악화된 바람에 그 자녀분께서 2년 정도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시겠냐, 돈은 따로 안 받겠다고 제안을 해주신 걸 수락한 것뿐이었습니다. 나쁜 마음 안 먹고 부지런히 살다 보니까 이런 좋은 기회도 오는구나. 길면 2년이란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지. 우리 유진이한테 이쁜 옷도 사주고 비싼 학용품도 사줘야지. 중학교 올라가면 돈이 여러 가지로 들 테니까 저축도 잘 해놓을 거야. 친정엄마가 결의를 다지며 싱글벙글 웃고 계실 때 전 심경이 복잡했어요. 벌써부터 부끄러워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기엔 집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에 차마 그러질 못했죠. 대신 엄마가 작은 분식집 안에서 고군분투하시던 모든 나날 동안 그 앞으로는 한 번도 하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빙 돌아서 길을 다녔어요. 유진아, 학교 마치고 들러 떡볶이 좀 먹고 그래. 나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해. 안 먹고 싶어. 그래? 떡볶이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엄마가 알기론 우리 유진이가 떡볶이 귀신인데 이상하네. 엄마가 떡볶이 잘 만들어. 그니까 맛 좀 봐. 전에 팔던 맛보다 더 맛있다고 애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 우리 유진이도 학교 끝나고 떡볶이 한 컵 먹으면 좋을 텐데.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 창피하다고, 쪽팔린다고. 그니까 제발 친구들 앞에서 내가 엄마 딸이란 거 광고 좀 그만하라고. 그런 거였구나. 아이고, 엄마가 또 주책맞게 굴었네. 우리 유진이 마음도 몰라주고. 엄마가 너무 무심했다, 그치? 엄마가 미안해. 엄만 매번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지만 전 그러는 법이 없었습니다. 성질이 새어나온 눈물 맺힌 눈가에 힘을 주고선 씩씩거리는 게 전부였죠. 엄마를 굳이 이겨먹어야 성이 차는 아이였나 봐요. 왜 그랬을까 모르겠습니다. 절뚝거리며 부지런히 분식집을 오가고 힘겨운 한쪽 발로 조를 하면서 엄만 열심히 돈을 모으셨어요. 그 덕분에 제가 중학교도 멀쩡히 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구매하는 광고에 나오는 브랜드 교복 전문점에서 저도 새 교복을 맞출 수 있었죠. 엄마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 안 하고선 전 제 몸보다 한 치수 크기의 교복을 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신 엄마가 궁상 맞아 보여 싫었습니다. 교복 전문점 사장님께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물어보시는 모습이 창피했습니다. 할인 같은 게 어디 있겠냐면서 제가 날카롭게 쏴붙였고 손등을 반쯤 덮는 긴 교복의 길이에 불만을 품었었죠. 꼴의 사춘기가 됐답시고 얼마나 또 철이 없고 싸가지 없게 굴었던지 몰라요. 공부가 답이고 공부가 미래라는 엄마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엄마도 공부 못했으면서 왜 나한테만 강요해? 엄만 중졸이잖아. 그랬으면서 맨날 나한텐 공부, 공부, 공부. 공부 타령 지겨워. 공부가 밥 먹여줘? 공부가 결국은 밥을 먹여주는 거야. 그리고 엄만 집안 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중학교까지만 나온 거였지만 돌아가신 네 아빠는 고등학교까지 나온 사람이었어. 상황이 따라줬다면 어쩌면 대학까지도 갈 수 있었던 분이셨단다. 머리가 무척 좋았거든. 그래봤자 뭐해. 결국은 대학 안 나오셨잖아.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잖아. 공부를 열심히 해봤자 일찍 죽으면 끝이야. 일찍 죽을 줄 알았다면 공부할 시간에 즐겁게 놀 것을 그랬다고 아빠도 후회하셨을걸? 사춘기라는 방패를 두르고서 제가 그런 공격을 가했을 때 엄마가 어떤 표정을 지으셨던가를 기억합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단 표정, 더없이 상처를 받았단 표정, 바로 그 표정이 제 마음을 캥기게 만들었어요. 그런 표정을 하시고서도 저에게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돌아서셨던 친정엄마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작아 보였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하다는 사과를 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전 엄마의 초라한 뒷모습의 크기보다도 더욱 작은 그릇의 소유자였으니까요. 그 정도밖에 전 안 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엄마를 내심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그 이후로 엄마께 막말은 뱉지 않았고 농땡이를 피우고 다니는 것도 그만뒀어요. 그 덕분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었고요. 그쯤 되니까 저도 꽤 철이란 게 들기 시작하더군요. 뒤늦게 후회하며 진지한 자세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꽤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선생님들의 칭찬도 처음으로 받아봤고 제가 받은 성적표를 슬그머니 엄마의 로션통 옆에 두는 것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내용물을 끝까지 아껴 쓰기 위해 거꾸로 뒤집혀 있던 로션통이 어쩐지 제 마음을 아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싸한 립스틱 하나 없는 엄마의 화장대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때에 들여놨던 작은 탁상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보니까 제 성적표는 탁상의 구석에 몇 권 쌓여 있던 친정엄마의 손때가 묻은 서적들 가운데 소중하게 끼워져 있었죠.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모습을 떠올리며 공부를 이어갔던 것 같아요. 꽤 괜찮은 4년제 대학교에 갈 수도 있는 성적이 나왔지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전문대에 최종 입학을 했습니다. 돈도 안 들거니와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크나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면 참으로 좋았겠죠. 하지만 그런 건 극소수의 이들에게나 이뤄지는 기적인 것 같았어요.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되거나 TV에 나오는 유명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였죠. 전 전문대를 나와서 그저 그런 중소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따로 들지 않았다는 게 그 전문대를 나온 최고 장점이었던 거예요. 별로 안 친했던 대학 동기들은 노는 것에 맛을 들여서 각자 이상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일찍 사고를 쳐서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다거나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인 요소가 섞인 일을 시작했다가 폐가 망신을 당하거나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전 그들의 경우를 보며 무조건 평범한 길을 추구했습니다. 연애도 쉽사리 하지 않았고요. 평범하게 일상을 살면서 돈을 벌고 저축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우리 유진이도 이제 슬슬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짝은 아직이야? 엄마, 일찍 결혼한 애들 중에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이는 애가 단 한 명도 없더라. 지금 남자친구가 나쁘진 않은데 결혼할 정도인진 확신이 없고 금전적인 부분도 걸리고. 그래서 결혼은 아무래도 골치가 아픈 것 같아. 적당히 연애만 하는 게 최고야. 그렇구나. 하긴 네가 보통 야무진 게 아니니까 알아서 잘 생각해서 판단하겠지. 엄만 우리 딸이 행복하기만 하면 돼. 결국은 그걸 원하는 거야. 엄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보 같았던 저도 엄마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본심을 속 안으로만 삼켰습니다. 어렸을 때도 죄송하다는 사과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웅얼거렸던 나쁜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어엿한 사회인이면서도 전 엄마 앞에선 어딘가 철없이 구는 면모가 남아 있었던 듯 싶네요. 엄마를 향해 내심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속으로 찔려서 괜스레 겸연쩍게 군 것이죠. 이런 제 자신을 진정으로 후회하게 되던 땐 엄마가 쓰러지신 후였습니다. 병원에서 한참을 검사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원인이 안 나와서 서울의 대학병원을 전전한 끝에 희귀병이라는 허무하고도 절망스러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계속 건강 상태가 악화될 일만 남았는데 뚜렷한 치료법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면서 때마다 적절한 약을 쓰는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와, 진짜 어쩜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지경으로 기구할 수가 있을까 싶어서 엄마를 향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고작 저 같은 인물이었죠. 너무 죄송해서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그 날로부터 딱 반년 뒤에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만나던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은근히 부모님 건강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을 서둘렀던 사람들이 꽤 있더군요. 저도 그 경우에 해당이 됐습니다. 남편하고 제가 둘 다 나이가 30대였고 만난 지도 꽤 됐으니 언제고 결혼 얘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이상하리 많지 둘 다 결혼엔 미지근한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했던 게 전 결혼에 썩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었고 남편은 양친이 안 계셨습니다. 별로 결혼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하면서 자라날 환경이 아니었던 겁니다. 날 낳아준 엄마란 사람이 자식들 버리고 집을 나갔을 때가 내가 9살이었고 내 동생 녀석이 고작 5살 때였어. 그래서 난 내 동생을 생각하면 조금 짠한 마음이 들어.
나는 어쨌거나 엄마하고 이런저런 추억이 남아 있는데 동생은 어렸기 때문에 기억이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거든. 그냥 집안에 남아있던 사진 몇 장으로만 엄마를 본 게 다였어. 내가 하필 사춘기를 좀 호되게 겪어가지고 동생 녀석하고 별로 안 친하게 서먹한 형제 사이로 큰 것 같아서 그게 나이 먹고 나니까 되게 마음에 걸리더라. 아휴, 난 동생만 생각하면 불쌍하고 미안해.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춘기 시절에 많이 방황하고 그럴 때 시동생은 아직 초등학생이었으니 형제 사이에 잘 통하는 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성인이 된 이후로 자기 혼자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시동생은 알아서 중학교를 다니고 또 고등학교까지 나와야 했습니다. 참고로 형제의 부친 되시는 제 시아버지께선 시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간 쪽이 안 좋아져서 갑자기 그렇게 되셨다네요. 그 이전에도 일은 거의 안 나가시고 술, 담배만 지독하게 해대시며 입만 열면 세상에 대한 비관을 늘어놓는 게 전부셨다고 하니 남편이 어째서 부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남편은 20대 후반에 들어서 인맥을 통해 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다가 그때부터 마음 완전히 다잡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인생을 성실하게 사는 맛을 깨우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와 연애도 하게 됐던 것이고요. 남편이나 저나 돈을 많이 모으고 풍족하게 살 조건들은 아니었죠. 어찌 보자면 수준이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동안 서로 불편한 게 없었고 서로가 엇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별로 입에 올리는 바가 없었습니다. 결혼이 인생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줄 선택지라는 확신이 크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엄마의 희귀병 앞에서 조급해졌고 결혼을 했습니다. 막상 하고 나니까 예상보다 마음이 편안해서 놀랐어요. 이래서 다들 결혼을 하고 사는구나. 결혼하기 전까진 아무리 잘 사귀고 있어도 그냥 교제를 하는 상대일 뿐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남자가 내 가족이 됐어. 이제 남이 아닌 거야. 진짜로 나에게 가족이 하나 더 생긴 거야. 엄마뿐이었던 저의 인생이 다른 가족이 하나 더 생겼다는 실감이 났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남편의 존재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좋아한다고 말을 뱉고 난 이후부터 진짜로 시작된다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마치 그런 현상을 겪고 있었어요. 결혼 전엔 진지한 생각이 없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귀중하고 애틋하게 여겨졌습니다.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며 잘 살아보겠다는 다짐이 저절로 들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새로 생긴 가족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유일한 형제인 제 시동생도 해당이 됐고요. 거기에 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시동생의 아내, 제 동서였습니다. 제가 느끼기론 제 남편은 말로만 불쌍하고 미안한 내 동생이라고 하는 거지 막상 행동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못 됐습니다. 오래 사귀어 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은 잘 알았죠. 속으로나마 자기 동생을 진짜로 애틋하게 여기는 건지 아닌지도 솔직히 확신이 없었고요. 사람 자체가 잔정이 깊은 스타일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암튼 남편이 자기 동생하고 그저 그렇게 지내는 형국인데 제가 뭐라고 시동생과 절친하게 지내겠나요? 딱히 그럴 건덕지가 없었죠. 시동생이 하도 내향적이고 내성적이며 낯을 가리는 사람이기도 해서 제가 먼저 다가가기도 굉장히 머쓱해졌습니다. 형하고 동생이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게까지 말수가 많은 사람은 아닌데 시동생은 자기 형이 말 10마디를 할 때 자긴 간신히 한마디 하는 축이었죠. 여러분, 대리효도라는 말을 혹시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결혼하기 전엔 부모한테 제대로 된 효도 한 번을 안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자기 배우자를 향해 우리 부모한테 효도 좀 해라 이렇게 강요하며 기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가 또 시부모님이 안 계신 입장 아니었겠어요? 제가 대리효도를 강요당할 전제 조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참 희한하게 남편이 저한테 그런 걸 기대하더라고요.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 동생을 대상으로요. 당신이 상인이한테 휴무 언제냐고 전화 좀 해봐. 또 내가? 왜 자꾸 나보고 전화를 하라 그래? 그리고 휴무 언젠지 그걸 괜히 왜 물어봐? 괜히라니? 휴무 언젠지 물어보면서 그럼 휴무 날 뭐하고 시간 보내는지, 어떤 계획 있는지, 요새 건강은 좀 괜찮은지 이런 것도 같이 물어볼 수 있잖아. 딱 좋잖아. 그렇게 딱 좋으면 자기가 직접 자기 동생 좀 챙겨. 왜 나한테 자꾸만 시키려고 들어? 내가 하면 어색해서 안 돼. 뭐가 어색해? 그럼 뭐 난 안 어색한가? 형수 전화보단 형 전화를 그쪽에서도 덜 어색하게 여기지 않겠어?
아니야, 우린 안 그래. 형 전화는 한숨 쉬면서 받고 형수 전화는 한숨 안 쉬면서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상윤이한테 당신이 전화 좀 해봐. 아, 진짜 맨날 말로만 내 동생, 내 동생 하면서 정작 본인이 직접 하는 건 하나도 없지. 그거 되게 툴툴거리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전화하지 마. 상현이가 무슨 일 있음 자기가 직접 전화해서 알려주겠지. 소식 없음 아무 일 없다는 뜻일 텐데 굳이 전화하는 것도 웃길 것 같네. 그니까 연락하지 마. 아니, 왜 자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 화를 왜 내? 자긴 꼭 이렇게 다혈질이 발동하더라? 전화 내가 할게. 이따 밥 먹고 나서 좀 여유로울 때 전화하면 되잖아. 그럼 됐지? 제가 이렇게 일단락을 맺으면 남편은 입이 대빨 나와서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직접 시동생한테 연락을 하겠다고는 안 하는 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차라리 저희 둘 다 연락을 안 할지언정 본인이 연락을 하겠다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효도를 요새 아가리 효도라고 한다던데 남편도 그런 유형이었던 거죠. 대상은 부모가 아니라 동생이었지만요. 제가 원래대로 하면 별다른 접점 하나 없이 그저 그렇게 지냈을 법한 시동생과 연락을 종종 하게 됐던 건 남편의 이런 강요 아닌 강요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하나뿐인 가족은 챙기면서 살고는 싶고 그런 생색은 내고 싶은데 본인이 하긴 싫으니까 절 부려먹었죠. 시동생이 되게 무뚝뚝하고 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말로는 크게 표현을 안 한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언제 한 번은 무슨 대화를 하던 도중에 어쩌다 보니까 제가 바로 다음 주가 제 생일이라는 얘기를 해버린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세요? 형수님 생신이시구나. 별 생각 없이 꺼낸 소린 거 아시죠?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절대로 별 의미 두고 꺼낸 소린 아니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괜히 민망해져서 횡설수설했을 때도 시동생은 단조롭게 반응한 게 끝이었어요. 그래놓고 사흘 뒤에 집으로 무슨 택배가 와서 보니까 식사 대용으로 타먹는 선식이었습니다. 보니까 시동생이 보내준 것이었더라고요. 생각도 못한 터라 깜짝 놀라 연락을 했죠. 아, 그거요. 형하고 타 드시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그거 꽤 괜찮더라고요. 어머나, 혹시 제 생일이라고 사서 보내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보냈습니다. 에이, 맞잖아요. 제 생일이라는 얘기 듣고 바로 주문하신 거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아, 변변한 게 아니라서 좀 민망하네요. 전화 끊겠습니다. 시동생은 도망을 치듯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되게 민망해하던 그 반응은 절 피식 웃음 짓게 만들었죠. 사람이 좀 뻣뻣해서 그렇지 속은 따뜻하다는 게 겪을수록 느껴졌어요. 속빈 강정하고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속에 진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솔직히 인물이 좋은 건 아니었는데 볼수록 어딘가 정감이 가는 인상이었어요. 진실된 느낌이 묻어나온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성격이 진중하고 진솔되니까 그런 매력이 또 있었네요. 반면에 남편은 인물이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호쾌한 인상이었거든요. 이런 걸 두고 남편은 시덥지 않은 소리를 종종 뱉었습니다. 당신, 내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어온 소리가 뭐였는 줄 알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바로 형만한 아우 없단 소리야. 그런 소리를 피식피식 웃으면서 뱉던 꼬라지가 절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시동생보다 하여간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성격의 남편과 진중하고 사뭇 진지하기까지 한 시동생은 서로 잘 맞지 않았습니다. 두 성격이 아예 상극에 가까웠죠. 그래서 만약 시동생만 있었다면 제가 별로 그렇게까지 그쪽과 교류하며 잘 지내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동서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연결고리 역할이 됐습니다. 제가 타고나길 친화적인 성격은 아니에요. 빨리 철이 안 들어서 엄마를 향해 모진 소리를 다 뱉으며 큰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 제가 처음부터 동서는 마음에 들어 했어요. 첫눈에 들어오는 동서의 특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서는 한쪽 다리를 살짝 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쪽 볼 아래쪽에 화장으로도 미처 다 가려지지 않는 자국이 있었죠. 그게 화상 자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요.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무척 바쁘셨는데, 그래서 친척 집에 잠깐 맡겨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친척 집에 화재가 났던 거예요. 워낙 어렸을 때였으니까 그때 기억이 선명하진 않아도 많이 다쳐서 고생했던 것만은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네요. 아프다고 자주 울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동서 너무 안 됐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친척들이 일부러 집에 불을 지른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 같이 살던 친척들이 원망스럽진 않았어?
나였다면 친척들도 원망스러웠을 테고 날 거기다 맡겨둔 부모님도 미웠을 것 같아. 음, 아니요. 별로 그런 원망은 안 해봤어요. 그냥 제가 남들보다 조금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민망하게 웃어 보이던 동서의 얼굴은 위쪽에서 바라보면 화상 자국이 전혀 보이지 않아 어여뻤습니다. 하지만 화상 자국이 보이는 방향에서 바라보더라도 전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빼어난 미인은 아니었어도 동서는 뭔가 청순한 느낌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미소를 잘 짓는 사람이었고요. 화재에 휘말려 크게 다쳤던 동서는 한쪽 다리의 통증을 이따금씩 느끼게 됐대요. 그래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문제로 번졌고 그쪽 다리를 조금 절게 됐던 겁니다. 특히나 중학교 시절부터 하필 다리가 그렇게 돼서 사춘기 때 마음고생을 알게 모르게 많이 한 모양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저에 대한 뒷말이 나오는 거, 비웃음이나 놀림당하는 거, 이런 거 나중 되니까 인이 박혀서 참을 만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일전에 절 놀렸던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전엔 미안했다고 사과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버틸만 했는데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싹싹하게 구는 거,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네요.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실까봐. 전 그 앞에서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못하면서 살아왔어요. 동서는 그렇듯 내면에 어쩔 수 없는 그늘을 지니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양친을 잃고 하나뿐인 형과 별로 친밀하지도 않게 살아온 시동생하고 둘이 뭔가 통하는 구석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동서가 말하길 시동생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사실 집에서 반대도 겪었다고 했습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인물하고 결혼을 하느냐고 저희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얼마나 하셨던지 몰라요. 제가 너무 씩씩하게 아무렇지 않게 굴면서 지내왔더니 제가 정말 아무 부족한 점이 없는 딸이 줄. 그 두 분은 어느새 착각을 하게 되신 모양이었죠. 기분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혼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 정말 다행이죠. 조용하고 재미없긴 해도 저만 바라봐주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전 행복해요. 결혼 잘했다 싶어요. 그랬구나. 자식이 아무리 좋은 배우잣감을 데리고 와도 자기 자식이 더 아깝게 느껴지시는 게 부모 마음이라잖아. 그래서 아마 동수한테 그러셨을 거야. 형님한텐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게 되네요. 형님이 편하게 절 대해 주셔서 그런가 봐요. 제가 혹시 너무 주제넘게 구는 건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형님이 슬쩍 저한테 눈치 좀 주세요. 절대 아니야. 나야말로 동서가 너무 편하고 좋은데 나한테 만약 여동생이 있었다면 꼭 동서 같은 존재였을 것 같아. 저도요. 저한테 만약 언니가 있었다면 형님 같은 존재였을 거라고 속으로 생각한 적 있었는데 저희 통했네요. 동서가 배시시 웃길래 제가 마주보고 씩 웃어주면서 참 예쁘다 이렇게 몇 번이고 말을 해줬습니다. 자기가 뭐가 예쁘냐며 놀리지 말라면서 동서가 순살을 쳤지만 전 진심이었어요. 동서가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동서를 보면서 난 왜 이렇게 우리 엄마 생각이 날까? 후회되는 내 어린 시절들이 왜 이렇게 떠오를까? 저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걷고 한쪽 팔이 불편해서 잘 쓰지 못하는 그런 친정 엄마를 둔 사람이었으니까요. 처음부터 아픈 구석이 있는 동서가 전혀 낯설지 않고 익숙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이제는 희귀병까지 앓고 계시는 엄마를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 한켠이 뻐근해지곤 했는데 그 감각은 아마 죄책감의 연장선일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동서에게 잘 대해주고 제 모습을 통해서 과거 어린 시절에 절 채찍질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동서가 저에게 자기 얘기를 많이 해주었던 만큼 저도 제 얘기를 많이 나눠줬습니다. 결코 아무 데서나 떠들 법하지 않은 집안 얘기를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금방 저희 사이는 돈독해졌죠. 전 제 친동생이 생겼다고 여기며 동서에게 잘해줬고 동서는 절 자신의 친언니처럼 여기며 잘 따랐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그걸 두고 몇 번 저에게 핀잔을 주었을 정도였죠. 하루는 저에게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둘이 친자매고 나랑 상현이가 동서관계인 줄 알겠어. 내가 동서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을 일이지. 자긴 왜 못마땅한 기색이야? 혹시 질투라고도 해? 질투는 무슨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고 있네. 그게 아니라 재수 씨가 솔직히 좀 사람이 약간 그렇잖아. 약간 그렇다니? 뭐가 그렇다는 거야? 알아듣고도 괜히 나한테 반문하는 거지? 재수 씨 몸이 좀 그렇잖아. 걷는 것도 좀 그렇고 얼굴도 한쪽에 화상 자국이 제법 크게 있고
여러모로 좀 그런 사람인데 당신이 그렇게 재수 씨하고 금방 친해질 줄 난 몰랐지. 재수 씨는 딱 보니까 성격도 너무 조용하더만. 상현이하고 둘이 부부가 무슨 아주 판박이야. 글쎄, 동선 내 앞에서 말도 잘하고 별로 안 조용한데 천천히 걸으면 다리 저는 것도 크게 표시 안 나고 화장 진하게 하는 날이면 얼굴에 화상 자국 있는지 없는지 언뜻 보면 헷갈릴 정도야. 그런 사람인데 뭐가 어떻다고. 당신은 말을 그렇게 하냐. 웃긴다. 당신이 이러니까 동서가 당신 앞에선 일부러 조용하게 구는 거 아닐까? 뭐라고? 하여간 성질머리가 이렇게 얌전하지 못해서야.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재수 씨하고 친한 게 신기한 일이라고 보는 거야. 극과 극인데 어떻게 어울려 지내지? 자기가 잊은 게 하나 있는 모양인데 우리 엄마. 아, 맞다, 장모님. 좀 여러모로 불편하신 분이었지? 재수 씨하고 같은 소속이네. 그러게, 이제 이해가 간다. 남자들은 원래 저렇게 배려심 없이 말을 찍찍 뱉는 건가 싶었습니다. 같은 소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너무 사람이 저급해 보였어요. 제가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다며 엄마께서는 이 점을 뿌듯해 하셨고 그 덕에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지만 솔직히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적인 실망을 많이 느꼈습니다. 남편이 너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편협한 인물 같았고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연애를 오래 했는데도 결혼하기 전엔 이런 부분을 크게 눈치채지 못하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시동생하고는 워낙 오래 정감 없이 지내온 형제 사이라서 별 수 없다고 쳐도 동서한테만이라도 만나면 인사하느라도 다정하게 하고 태도를 좀 상냥하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제가 굳이 남편한테 해서 알려줘야 했어요. 그렇게 안타 잃으면 남편은 계속 동서하고도 정남이 하나 없이 지낼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전 저의 이런 행동을 뒤에 가서 후회하게 됐죠. 그런 후회하기 전에 비극적인 일이 먼저 닥쳤습니다. 시동생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주 어릴 때 얼핏 외가 쪽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어른이 두 분 계셨다고 듣긴 했는데 내 동생이 하필 심장 약한 걸 물려받았었나 보구나. 불쌍한 내 동생. 상현아, 형이 미안하다. 시동생의 영정 앞에서 남편은 보는 사람들이 숙연해져서 모두 고개를 떨굴 정도로 오래도록 오열을 했습니다. 동서는 핏기 하나 없이 초췌한 얼굴로 가만히 있었어요. 밀랍 인형 마냥 생기가 하나 없었습니다. 동서, 어떡해. 괜찮냐고 물어봤자 소용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괜찮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 내가 동서한테 미안하다. 형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정말로 괜찮아요. 이대로 삶을 포기할 것도 아니니까 조금만 더 괴로워하고 조금만 더 힘들어하다가 마음 다 잡고서 열심히 살아볼 거예요. 그래, 동서. 잘 생각했어. 서방님도 하늘나라에서 분명 동서가 잘 살길 바라실 거야. 꿋꿋하게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동서를 보며 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시동생도 남겨진 동서도 모두 불쌍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동서는 먼 지역으로 가서 조용히 마음을 달래며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으나 조용히 살다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가 돼서 저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했어요. 전 동서의 선택을 응원해주며 아쉬운 마음 가득한 채로 헤어짐의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부디 동서를 다시 만나는 게 그리 오래 걸리지만은 않길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전 그 이후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남편이 저와 이혼을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입니다. 난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결혼 생활도 너무 지겨워. 엄마 같지도 않은 인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었던 인간, 불쌍한 내 동생까지 모든 게 다 거지 같아. 그렇다고 해서 왜 나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해? 결혼이 장난이야? 이혼이 장난이야? 만약에 장모님이 희귀병에 걸리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나하고 결혼을 했을까? 뭐라고? 갑자기 그런 소린 왜 해? 지금까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항상 생각해온 거였어. 당신이 과연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하고 결혼을 했을까? 난 아니라고 보는데. 나를 정말로 사랑하긴 하는 건지 그냥 적절한 결혼 상대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지 않은 건 아닐지 그런 의심이 계속 들었거든. 남편이 그 말을 하자마자 제가 뺨을 때렸습니다. 집안의 정적이 감돌았고 그 차가운 고요함이 저희 부부의 끝을 표현하는 듯 했습니다. 전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태껏 결혼 생활에 얼마나 충실하며 제 마음을 다하며 남편을 평생의 동반자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고작 그딴 의심이나 받고 있었단 게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뺨을 더 맞아줄 수도 있으니까 제발 이혼이나 해달라 그랬죠. 제가 대답을 안 하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거듭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병들어버린 결혼 생활 더 이어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 이혼을 해줬습니다. 남편에겐 미련이 없었는데 엄마에게 죄송해서 면목이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또 나답게 굴어버렸어. 잘난 거 하나 없고 잘해낸 거 하나 없는 그런 나다운 모습을 엄마한테 또 보여주고 말았네. 남들 다 하고 사는 결혼, 그거라도 잘 해낼 줄 알았건만 내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했나 봐. 유진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아. 우리 유진이 뒤에서 엄마가 다 지켜보고 있어. 네가 쓰러지면 얼른 달려가 일으켜주려고 준비 중이고 네가 실패하면 얼른 어깨 두드려주면서 다시 해보란 용기 불어넣어주려고. 엄마는 항상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채로 사는 사람이야. 그니까 이번에도 괜찮아. 우리 유진이 잘했다. 그동안 애썼다. 그 앞에서 제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말았습니다. 전 죽는 그날까지 엄마의 발끝도 따라잡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위대하고 또 위대한 엄마란 든든한 버팀목. 그 덕분에 제가 시동생의 갑작스런 죽음부터 연락을 끊고 멀리 가버린 동서와의 이별, 그리고 당혹감과 상처가 가득했던 이혼이란 과정을 다 힘들게 지나왔음에도 멀쩡히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희귀병을 앓고 계신 엄마를 위해 제가 멈출 수 없는 노릇이었기에 열심히 일도 다니다 보니까 제 일상이 한결같이 이어졌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지난 일들에도 자연스레 묻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동서가 생각나서 잘 지내려나 싶은 궁금증과 염려가 동시에 들었죠. 특히나 엄마를 보고 있으면 동서가 떠오르기 마련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말 우연히 동서의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하던데 그 표현이 정말 맞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하고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도 꽤 많이 하는 SNS가 뭔지 아시죠? 제가 원래 그런 걸 안 하고 살다가 직장 동료가 시작해보라고 권해서 해봤거든요. 그러다 제가 SNS에서 동서의 소식을 접한 겁니다. 동서의 친척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놀랍게도 동서의 결혼 소식을 올려놓은 거예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동서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상에서 신랑은 팔 부분만 나와 있었어요. 신부가 주인공인 사진이었거든요. 뭐? 동서가 결혼을 한다고? 이 사람이 마침 예식장하고 시간을 적어놓고 이때 간다고 했으니까 나도 그날 시간이 되면 가볼까? 동서가 깜짝 놀라서 우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괜히 민망해서 저한테 이 좋은 소식도 못 전했을 동서가 안쓰러웠어요. 동서와 저의 공통점이 있다면 결혼식을 따로 정식으로 안 올리고 간단한 식사 자리를 갖는 것으로 끝냈단 거예요. 전 결혼식에 딱히 미련이 없었지만 동서가 결혼식을 올린다는 게 괜스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꼭 가서 동서를 봐주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일에 부지런히 준비를 해서 장소로 가봤더니 정말로 동서가 신부인 예식장 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신부 옆에 적힌 이름을 보고 제 두 눈을 의심했죠. 왜 내 전 남편 이름이 여기 적혀 있지? 아,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전 고개를 갸웃하며 걸음을 옮겼고 결혼식이 진행될 홀 입구에서 웃는 얼굴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신랑을 본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동서와 결혼한다는 남자가 바로 제 전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전 너무 놀란 나머지 후다닥 뛰어가다가 신부 대기실을 발견했습니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안고 안쪽을 봤더니 동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기절할 듯이 놀라더군요. 형, 형님? 어떻게 형님이 여기 설마 뒷조사하신 건가요? 뒷조사라는 단어가 나왔던 것부터 동서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때부터 심정이 조금 진정되었고 머리가 차갑게 식기 시작했어요. 아니, 믿을지 모르겠지만 100% 우연으로 동서 소식 접하고 여기 오게 된 거야. 근데 동서 오늘 누구하고 결혼해? 설마 내가 잘 아는 사람 아니겠지? 형님, 죄송해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생각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죄송하니까 너그럽게 봐주세요. 오늘 결혼식 날이잖아요. 조용히 가주시면 제가 다음에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뭐? 죄송하니까 봐달라고? 와,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알던 동서가 맞아? 사람이 아주 딴판인데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었고 내 전 남편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서 잘도 다음에 연락을 주겠다. 그 말을 지금 나보고 믿으란 거야? 어떻게 자기 죽은 남편의 형하고 결혼할 마음이 들었어? 아니, 이게 지금 가능하기나 한 일이야? 세상 사람들한테 돌팔매질 당하고 쌍욕 먹을 결혼이야, 이거. 근데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결혼까지 올려? 왜요? 전 결혼식 올리면 안 돼요? 얼굴에 화상 자국 있고 다리 좀 절면 결혼식도 올리면 안 되나요? 혼인신고할 생각도 딱히 없고 그냥 결혼식 올린 다음에 둘이서 알콩달콩 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게 그렇게 큰 욕심도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해? 필요 없어요. 갑자기 눈빛이 돌변한 동서의 얘기를 듣고 전 어릴 적에 어떤 어른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대체로 갖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저희 엄마께서는 희한하게 가지고 계시지 않아 그것이 신기하고 존경스럽다는 얘기였어요. 그건 바로 자격지심이었습니다. 전 지금 동서의 얼굴에서 자격지심을 보고만 참이었어요. 동서,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보자. 왜 하필 그 인간이야? 왜 내 전 남편 같은 인간이냐고. 동서한테는 시숙이었잖아. 근데 왜 이런 추잡한 관계를 맺을 생각을 한 거야? 그 인간이 먼저 동서한테 수작을 부리던? 그 인간이 동서 보고 몸 불편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낮잡아 봤었는데. 동서, 만약에 속은 거라면 정신 차려. 절 바보로 하시네요. 수작질에 넘어가는 바보라고. 형님이야말로 전 약 보고 계시는 중이네요. 형님, 이런 판국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오빠가 잘생겨서 좋았어요. 당당하고 활기차서 좋았어요. 저도 그런 남자랑 결혼해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형님처럼 두 다리 멀쩡하고 얼굴 피부가 매끈한 사람만 그런 남자랑 결혼하는 법이 있어요? 동서가 씩씩거렸고 전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 막힌 채로 허탈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동서는 혹시 제가 깽판이라도 칠까봐 불안한 눈빛으로 절 끝까지 주시했죠. 전 이 황당한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 일단은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세면대 앞에 있던 여자들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까 다들 하객 알바를 하러 온 모양이었죠. 그럼 그렇지 떳떳하지 않은 결혼식이라 죄다 하객 알바를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저는 문득 화장실에 장애인 전용 칸을 바라보다 친정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갑자기 오늘 이 순간을 후회로 남기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고장 나가서 홀 안에 신랑 측 하객들을 살펴봤어요. 이쪽도 하객 알바로 가득했지만 느낌상 전 남편의 직장 동료들로 추정되는 인물들도 꽤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릴 생각으로 뿌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전 남편을 슬쩍 쳐다본 뒤 전 예식장 밖으로 나가 케찹을 구입했습니다. 토마토 케찹 2개를 구입해서 그걸 들고 성큼성큼 예식장 홀로 들어섰죠. 상간녀, 상간남의 결혼식장에서 폭로를 잘못했다가 명예훼손인지 뭔지 하는 걸로 고소를 당했다는 일화를 인터넷에서 본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전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난리를 칠까봐 그게 걱정이었던 건지 동서가 파리해진 안색으로 신부 대기실에 있다가 이제 신부 입장을 위해 이동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쪽으로 다가가서 케찹을 발사했어요. 안 돼, 내 드레스. 어? 미안해. 내 손이 미끄러졌어. 저녁 식재료로 산 건데. 아까워라. 세탁비 물어줘야겠다. 얼마야? 5만 원? 10만 원? 형님, 미치셨어요? 이제 이걸 어떡하란 거예요? 하얀 드레스에 빨간 오물이 묻다니. 아무래도 그쪽만 묻은 건 너무 튀니까 다른 쪽도 다 뿌리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전 케첩을 더 뿌렸습니다. 거대한 웨딩드레스에 갇힌 동서의 몸은 절 피할 수 없었고 비명을 지르며 저에게 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식장 직원들이 모두 기함을 하는 사이 저는 걸음을 옮겨서 홀 안으로 향했어요. 마침 신랑 입장 순서 직전이었습니다. 전 씩씩하게 걸음을 옮기려던 남편에게 다가가서 거침없이 나머지 케첩을 확 뿌렸습니다. 얼굴을 향해 뿌렸는데 가슴팍으로 조준이 됐더라고요. 고맙게도 옷 중에서 그 부분만 하얀색이었기에 단번에 망쳐놓을 수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어, 어, 당신, 아니, 어떻게.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인간아.
어떻게 하면 대체 자기 죽은 동생의 아내하고 결혼식을 올릴 마음이 들었어? 주둥이로만 허구한 날 불쌍한 내 동생 이지랄 하면서 행동으로는 한 번도 자기 동생 안 챙길 때부터 내가 그 썩은 인성 알아보긴 했었지. 하늘에서 네 동생이 널 저주하고 있을 거다, 이 양심 없는 미친놈아. 비록 하객 알바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모두가 깜짝 놀라 짧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길래 제가 아주 뿌듯해졌죠. 전 남편은 제가 뿌린 토마토 케첩보다도 더욱 붉어진 얼굴로 입술을 꽉 깨문 채였습니다. 내가 이래서 너하고 이혼한 거야. 고분고분하고 참하고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여자하고 살고 싶지. 너처럼 할 말 다 하고 성질머리 드센 여자하고는 더 안 살고 싶더라고. 전 남편이 입새로 그렇게 중얼거리길래 전 아주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해줬어요. 뭐라고? 재수 씨랑 결혼하고 싶어서 나하고 억지로 용을 쓰고 이혼한 거라고? 세상에, 자기 재수 씨랑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남자도 있구나. 그런 쓰레기랑 내가 결혼 생활을 했었다니. 아유, 어쩐지 이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몸에서 쓰레기 냄새가 안 빠지던데. 그게 다 네 놈 때문이었구나. 이제 전 남편의 얼굴은 터질 듯하였고 당장이라도 절 한 대 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전 피식 웃으며 홀가분하게 돌아섰어요. 신부 대기실 쪽에서 엉엉 우는 동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마 이 정도 각오도 안 하고서 붙어먹었던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년놈들이야. 전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예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께서 주말에 무슨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지 물어보셨는데 전 바로 대답은 않고 평생 안 하던 짓을 해버렸어요. 엄마의 앉은 무릎을 베고 누워버렸던 겁니다. 제 행동에 놀라시던 엄마께서 이내 웃으시며 제 머리칼을 만져주셨어요. 역시 엄마가 최고란 생각이 들었네요. 궁금해서 얼마 후에 소식을 일부러 찾아봤는데 전 남편 놈이 직장 내 소문이 안 좋게 쫙 퍼져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직서를 낸 모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고방식 한번 끝내주게 독특했던 제 동생이었던 그 인간은 전 남편하고 얼마 뒤에 헤어진 뒤 거처를 멀리 옮긴 듯 했고요. 한때는 제 친동생처럼 여기며 잘 지냈던 사이였기에 곱씹으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씁쓸했지만 이런 게 바로 인생의 맛이겠거니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렸답니다.